화물운송 종사자격증 필기시험 5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1번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입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 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그러면 편도 4차로라 그랬죠?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대형 승합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이 오른쪽 차로인데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차로라는 것은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입니다. 그러면 1차로와 그 왼쪽 차로는 뭐겠습니까? 2차로겠죠? 1차로와 2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그러니까 3차로와 4차로. 답은 3번입니다. 2번 편도 4차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입니다.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80km/h입니다. 답은 2번. 3번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알린단 말은 주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리는 안전표지는 주의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의표지. 답은 3번. 4번 다음 중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1번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죠. 자, 맹인에 대해서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하지만 2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말은 벙어리란 말이죠. 그죠? 벙어리. 자, 우리 보통 법률 용어로 아자라고 합니다. 아자, 벙어리.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도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4번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 켜야 하는 등하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요까지 있으면 되죠. 실내 조명등은 자, 통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가 아닙니다. 2번 승합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맞고요.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입니다. 4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조등, 미등입니다. 그럼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자, 반드시란 말은 필요적으로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1번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자,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2번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이때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자, 이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된다. 답 3번. 4번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 이때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물론 1번, 2번, 4번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7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 말이고요. 사고 발생 후 조치 규정입니다. 근데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몇 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죠. 5년입니다. 답은 4번. 8번 다음 중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경우입니다. 1번 자동차를 후진. 자, 후진할 때는 안전띠 맬 필요 없습니다. 2번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좌석 안전띠 맬 필요 없죠.
3번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이때도 좌석안전띠를 매야 될 필요 없죠. 4번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 용도에 의하여 본래 용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 필요 없는데 본래 용도에 의하지 않고죠. 이때는 좌석 안전띠를 매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것. 1번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2번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 갓길을 포함해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자 이때도 정차 주차할 수 있습니다. 3번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이때도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주차됩니다. 4번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 이거 틀렸죠. 휴식 식사가 아니고 범죄수사 또는 교통단속, 범죄수사나 교통단속, 그 밖의 경찰 임무, 범죄수사나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식 또는 식사를 위해서 정차 주차하는 경우, 자 이때는 정차 주차할 수 없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운행상의 안전기준이 잘못된 것이에요. 1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를 넘지 아니할 것, 맞고요. 2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길이는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3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0% 이내입니다. 4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승차 정원의 110% 이내, 이게 틀렸죠. 110% 이내가 아니고 승차 정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네요. 11번 술 취한 상태의 기준. 자, 술 취한 상태란 말은 이게 음주란 말이죠. 음주. 자, 우리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답은 2번. 12번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등입니다. 시장등. 자, 시장등인데 이건 더 정확히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등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은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장 등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말합니다. 13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입니다. 자, 뺑소니 쳤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은 3번. 14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 자, 법의 목적은 보통 법 1조에 나와 있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때는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자, 어떤 경우입니까? 자, 우선 우리 보통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입니다.
3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16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풀어봤죠. 16번에 1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자, 특례 배제죠. 특례 배제. 두 번째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의 과속사고 20km/h 초과 과속사고도 특례 배제에 해당합니다. 3번 신호지시 위반 사고도 해당하죠. 그 다음에 4번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자,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 배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임 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표준 운임 제도. 자, 이게 지금 논의 중입니다. 논의 중. 자, 지금 한번 뉴스를 보세요. 표준 운임 제도에 대해서 자, 지금 정부가 이걸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도입되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논의 중. 자, 두 번째,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주로 기업 물량을 운송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운임은 인가제 아니죠. 인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돼 있어요. 신고제. 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의 운임 요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허가제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일부 업종에 대하여 신고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신고제로 운영되는 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군환형 특수자동차를 사용 고정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벤형 화물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군환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벤형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이에요. 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그리고 운송주선사업, 그리고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 이 수요란 말은 필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이란 말은 대가를 받고 이 말이죠.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합니다. 3번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하거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4번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이게 뭐죠? 사업장이죠.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9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 요건, 운전자 자격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만 20세 이상 맞고, 두 번째 운전면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또는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그래서 원칙적으로 운전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1번 운송주선 사업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입니다. 1번 화물 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 차주나 개인 운송 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할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2번 운송주선 사업자는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운송주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 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번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 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 이게 틀렸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 부령입니다. 부령. 대통령령이 아니고 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답은 4번. 22번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겁게 처벌해야 되겠죠.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은 3번.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법상 타 공작물이 아닌가. 타란 말은 다른 이런 말이죠. 타 공작물이 아닌 것은 자 먼저 둑. 자 둑은 타 공작물 맞습니다. 두 번째 호환. 호환이란 말은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호환입니다. 자 호환은 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호환. 이것도 타 공작물이에요. 자 근데 도로 원표. 도로 원표는 도로 부속물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이다. 타 공작물이 아니고 도로의 부속물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타 공작물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동차의 종류 구분하는데 전격 출력 기준됩니다. 자동차의 크기 및 구조 기준되죠. 원동기의 종류 기준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자동차의 형식. 자동차의 형식은 자동차 종류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25번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엇을 발급해 줘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신규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을 받았다는 걸 해줘야 되죠.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과목 화물 취급 요령 총 15문항이 되겠습니다. 1번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이사화물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운송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인수거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인수거절 사유가 되겠죠. 3번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도 인수거절 사유가 됩니다. 근데 4번 보세요.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으로 고객과 합의했어요. 고객과 합의하면 이거는요 인수할 수 있죠. 합의한 물건은 인수할 수 있답니다. 인수할 수 있다죠. 1번의 답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골판지의 장점입니다. 골판지가 뭐죠? 판지 사이에 골로 된 종이를 넣는 거죠. 이걸 골판지라 그래요. 이 골판지는 1번 포장 작업이 용이하고 기계화가 가능합니다. 1번 맞고 2번 경량. 자, 무게가 가볍죠. 체적이 작죠. 보관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운송 중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번 대량 주문 요구를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소단위 생산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아니고 비용이 높아집니다. 답은 4번. 3번 다음 중 나무 상자의 특징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나무 상자는 재활용 효과가 큽니다. 재활용할 수 있죠. 2번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공작이 간단하다. 그렇습니다. 나무 상자 재료 확보가 용이합니다. 공작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량 생산품의 포장. 대량 생산품의 포장은요 오히려 골판지의 특징이죠. 골판지의 특징, 골판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4번 높은 강도로 고도의 내용품 보호성이 있으며 귀중품, 중량물이란 말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 및 기계류의 포장이나 외장 용기에 적합합니다. 답은 3번. 4번
특수 품목에 대한 포장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서류 등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품의 경우 지파할 때, 지파란 말은 뭐냐면 각 지방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물건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겁니다. 지파, 한 곳으로 모인다. 물건이 모이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품의 경우 지파할 때는 작은 박스에 넣어 포장합니다. 1번 맞고, 2번 박스 손상으로 인한 내용물의 요실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박스를 교체하거나 보강하여 포장한다. 맞고, 3번 비나 눈이 올 때에는 박스 포장 후 비닐 포장이 원칙이죠. 비닐 포장 맞나요? 아니죠. 비나 눈이 올 때는 박스 포장 후 비닐 포장이 아니고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해야 되겠죠. 비닐 포장 후 박스 포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 3번. 4번 가구류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을 에어캡으로 포장 처리 후 면책 확인서를 받아 지파합니다. 답은 3번. 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 책임입니다. 1번 당사자 상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번 맞고, 2번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가 아니고 이것은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누가 조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분쟁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주의 요청이 있으면. 4번 화물의 멸실, 훼손, 인도 지연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135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면 상법 135조의 규정은 뭐라 되어 있죠?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면책 가능. 그 말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운송사업자에게 지워져 있다. 이게 상법 135조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6번 하역. 자, 하역은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하역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용하는 깔판 자체의 결합 및 깔판 사이의 간격 등의 이상 유무 확인. 이상 유무 확인해야 되죠. 1번 맞고, 2번 물건을 쌓을 때는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고, 3번 공간 이용을 위해서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을 수 있다. 높이 쌓으면 안 되겠죠. 이게 무너지면 깔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높이 쌓으면 안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작은 화물 위에 큰 화물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화물 위에 큰 화물이 있으면 큰 화물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창고 내 또는 입출고 시 작업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을 쌓거나 내릴 때에는 순서에 맞게 신중히 해야 된다. 신중히 맞고, 2번 창고의 통로 등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한다. 맞습니다. 3번 화물 더미의 화물을 출하할 때에는 화물 더미 아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아니죠, 위에서부터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헐어냅니다. 4번 화물 적하 장소에 무단 출입하면 안 되겠죠. 틀린 것은 3번. 8번 카고 트럭입니다. 카고 트럭이란 말은 지붕 없는 화물칸을 가진 트럭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트럭 알죠? 자, 우리 지붕이 없잖아요. 자, 이걸 카고 트럭이라 그래요. 1번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트럭을 말하죠. 1번 답입니다. 2번 차량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갖추거나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부착한 차량. 자, 이것을 전용 특장차라고 불러요. 전용 특장차입니다. 3번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을 가리키며 12차, 자, 체인지업을 바디차, 12차 또는 탈착 보디차를 말한다. 이것은 시스템 차량입니다. 4번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하여 적재물을 쏟아내리는 차량.
자, 이게 뭐죠? 이게 덤프트럭이죠. 덤프트럭. 따라서 카고트럭은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트럭하면 카고트럭을 말합니다. 8번의 답 1번. 9번. 차량 내 화물 적재 시 화물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을 결박할 시에 결박할 때, 자, 끈으로 묶는단 말이죠. 밧줄로 묶는 거예요. 밧줄로 묶을 때 옆으로 서서 고무바를 짧게 잡고 조금씩 여러 번 당기죠. 1번 맞고. 2번.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3번. 적재한 문짝 개폐할 때에는 신체 일부가 끼거나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 지상 결박자는 한 발을 타이어 및 차량 하단부를 밟고 당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틀린 것은 2번. 10번.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화물 결박 시는 추락 전도 위험이 크므로, 자, 전도라면 넘어진다 이 말이죠.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위험이 크죠. 특히 유의합니다. 1번 맞고. 2번. 자동차의 화물을 적할 때는 적재함의 난간에서 작업하면 안 되죠. 난간 작업 안 됩니다. 2번 답. 3번. 작업 전 적재한 바닥의 파손, 돌출 또는 낙하물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 있고. 4번. 볼트와 같이 세밀한 물건은 상자 등에 넣어서 적재합니다. 답은 2번. 11번. 화물 운전자의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차량에 물건을 적재할 때는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죠. 중량 초과 안 됩니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고. 2번. 둥글고 구르기 쉬운 물건은 상자 등으로 포장한 후 적재한다. 맞고. 3번. 차의 동요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은 결박을 철저히 합니다. 4번. 긴 물건을 적재할 때는 맨 앞에 위험 표시, 맨 앞, 이게 틀렸죠? 맨 앞이 아니고 이것은 적재함 밖으로 나온 부위, 적재함 밖으로 나온 부위에 위험 표시를 합니다. 답은 4번. 12번. 차량 내 적재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운전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2번. 밧줄을 결박할 때 끊어질 것에 대비해서 안전한 작업 자세를 취한 후 결박합니다. 3번. 적재 시 제품의 무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할 필요 없다. 틀렸죠? 반드시 고려. 4번. 적재 후 밴딩 끝을 사용할 때 견고하게 묶여졌는지 여부를 항시 점검해야 되겠죠? 답은 3번. 13번.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물품을 어깨에 메거나 받아들 때 한쪽으로 쏠리거나 꼬이더라도 충돌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한다. 1번 맞고. 2번. 갈고리는 지대, 종이상자, 위험 유해물을 사용한다던데, 갈고리를, 지대가 뭐죠? 지대는 종이 주머니나 또는 비닐 주머니를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 주머니, 비닐 주머니 찢어지기 쉽죠? 종이 상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위험 유해물 또는 갈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3번. 두 사람이 운반 작업을 할 때는 체력 및 신장이 비슷한 사람으로 조를 짭니다. 4번. 장척물이란 말은 길이가 긴 물건을 장척물이라고 합니다. 장척물, 구르기 쉬운 화물은 단독 운반을 피하고, 중량물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죠. 이건 하역 기계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4번. 화물 운반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리와 어깨의 근육에 힘을 넣고 팔꿈치를 바로 펴서 서서히 물품을 들어 올립니다. 1번 맞고. 2번. 물품을 들 때는 허리를 꼭 똑바로 펴야 하죠. 맞습니다. 3번. 가능한 한 물건을 신체에 붙여서 단단히 잡고 운반합니다. 4번. 물품과 몸의 거리는 물품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 화물 운반 작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물품을 운반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치면 그 발밑을 방해하지 않게 피해준다. 그렇습니다. 2번 시야를 가리는 물품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운반하지 않습니다. 3번 긴 물건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는 앞부분의 끝을 운반자 신장보다 약간 낮게가 아니고 높게입니다. 높게 하여 모서리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운반합니다. 4번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높이는 작게 할수록 좋습니다. 답은 3번. 3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입니다. 1번 다음 중 교통사고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 교통사고 요인은 도로, 차량, 그리고 운전자입니다. 도로, 차량, 운전자. 건물은 아니죠. 답 4번. 2번 교차로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것은 앞에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죠. 추돌은 앞에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것. 추돌 사고가 주로 발생하죠. 2번은 3번이 되겠고요. 3번 다음 중 시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정지된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이게 시야입니다. 시야. 1번 맞고, 2번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 사이죠. 2번 맞고. 자, 3번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넓어가 아니고 좁아집니다.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진다. 4번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의 시야 범위는 집중의 정도에 비례해서 좁아지죠. 틀린 것은 3번. 4번 운전 피로의 3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운전 작업 중의 요인 맞고, 생활 요인 맞습니다. 운전자 요인, 운전 작업 중 요인, 생활 요인, 운전자 요인 세 가지가 운전 피로의 3요인이고 도로 요인은 아니에요. 5번 다음은 사고를 특히 많이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틀린 것.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지나치게 동작이 빠르거나 늦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2번 돼 있는데 그냥 이걸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충동 억제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4번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게 아니고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사고를 특히 많이 내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답은 4번. 6번 음주운전자의 특성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어 있죠. 그리고 주위 환경에 과민하게 아니고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3번 주위 환경에 반응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4번 시각적 탐색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됩니다. 우리 술 먹으면요 둔화, 그리고 둔감, 능력 저하, 그리고 감퇴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 자, 7번 노인 보행자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안전한 횡단보도를 찾아 멈추죠. 2번 자동차가 오고 있다면 보낸 후 똑바로 횡단합니다. 3번 횡단보도 신호가 전멸 중일 때 빨리 진입, 요거 틀렸죠? 빨리 진입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빨리 진입하지 않습니다. 4번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8번 보겠습니다. 야간 운전의 기초 지식 바르지 못한 겁니다. 1번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않죠?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낮의 경우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합니다. 야간이죠. 지금 야간에는 낮은 속도로 주행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차 실내를 가능한 밝게가 아니고 어둡게, 차 실내를 가능한 어둡게 하고 주행합니다. 4번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의 앞쪽까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9번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중 제동력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주행 중인 차의 운동에너지는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1번 맞고, 2번 차의 제동거리는 차가 갖는 운동에너지의 제곱에 비례해서 길어집니다. 그리고 3번 차의 속도가 2배면 제동거리는 제곱이 돼서 4배가 돼요. 차의 속도가 2배가 되면 제동거리는 2의 제곱 4배가 됩니다. 4번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낮아집니다. 비에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력이 낮아지므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짧아지는 게 아니고 길어진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4번. 10번 다음 중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좌우로 자유로이 변경시키는 장치. 자, 우리 방향을 변경시킨다. 이 방향을 변경시킨다. 이걸 뭐라 그러죠? 조향이라 그러죠. 조향. 이 향이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것. 조향. 방향. 조향. 방향을 조정한다. 조향 장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도로 선형에서의 사고 특성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직선 구간 끝에 있는 곡선부는 짧은 직선 구간 다음의 곡선부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다. 따라서 직선 구간 쭉 가다가 마지막에 있는 곡선부 이 부분이 짧은 직선 구간 다음에 곡선부에 비해서 사고율이 이게 더 높다는 뜻입니다. 2번 일반 도로에서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는 사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낮게가 아니고 높게. 2번 답이고 3번 종단선형이란 말은 도로 중심선이 수직으로 그려내는 연속된 모양을 종단선형이라고 합니다. 종단선형이 자주 바뀌면 종단 곡선의 정점에서 시거, 눈으로 보는 거리, 시거가 단축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4번 자, 긴 요거 못하는 거 고치세요. 지워버리고 일반적으로 종단 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틀린 것은 2번. 12번 다음 중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도로변의 연석이 없다. 연석이 뭐죠? 연석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경계석입니다. 그럼 도로변에 연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형이 비교적 직선입니다. 3번 갓길이 넓게 포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램프가 넓고 이 왼편에 접속된 게 아니고 오른편입니다. 램프가 넓고 오른편에 접속됩니다.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의 특징입니다. 13번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되죠. 맞고요. 두 번째 일기예보나 기상 변화에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닙니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2번 답이죠. 3번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 자동차 움직임을 관찰한 후 진행한다. 4번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둡니다. 답은 2번. 14번 이면도로 운전의 위험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보행자 등이 아무 곳에서나 횡단이나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뭐예요? 이면도로는 요는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좁은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좁은 도로예요. 그러면 보행자는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횡단통행을 하죠. 그리고 어린이들 특히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당연히 없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도로 아닙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좁은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해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15번 내리막길의 방어운전 요령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전에 먼저 미리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2번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페이드 현상이란 말은 브레이크 패드나 또는 브레이크 로터와 같은 제동 표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마찰 계수가 낮아져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히는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페이드 현상이라 그러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을 예방하여 운행 안전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3번 커브 주행 시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불필요하게 속도를 줄인다든지 급제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변속기 기어의 단수도 오르막 내리막을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6번 교차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이에요. 1번 교차로는 차대차, 차대 사람 등의 엇갈림, 교차가 발생하는 장소, 교차로입니다. 2번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고 교차로에는 사각이 없다가 아니고 많습니다. 사각이 뭐예요? 사각은 어느 각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범위, 어느 각도에서도 보이지 않는 범위가 많지요. 교차로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4번 입체 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하죠. 틀린 것은 3번. 17번 봄철 교통사고 특성입니다. 봄철 스프링, 봄이에요. 땅이 녹죠.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 자, 우리 얼음이 녹는 시기입니다. 맞고. 2번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자, 어린이들이 이제 봄철 되면 많이 뛰어놀죠. 겨울에 비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3번 돌발적인 악천후 또는 본격적인 무더위. 자, 돌발적인 악천후나 본격적인 무더위는 여름철이죠. 여름철을 나타냅니다. 4번 바람과 황사 현상에 의한 시야 장애도 종종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답은 3번. 18번 자차가 앞지르기 할 때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앞차의 오른쪽 쪽으로 앞지르기 하지는 않습니다. 1번 맞고 또 왼쪽으로 앞지르기 하죠. 2번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때는 대향차 움직임에 주의합니다. 3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대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 4번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때 자차도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19번 완만한 커브길의 주행 요령 틀린 것이에요. 1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도록 하여 속도를 줄입니다. 1번 맞고. 2번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실제 커브를 도는 중에 더 이상 감속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맞습니다. 3번 커브 중간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커브 중간부터 하면 안 되죠. 언제부터 해냅니까?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부터입니다.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 자, 끝나기 직전 이 말이죠. 커브가 끝나는 조금 앞부터 핸들을 돌려 차량의 모양을 바르게 한다. 4번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서서히 높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0번 가스입 작업 시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엔진을 끄고 메인 스위치 그 밖의 전기 장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완전 차단. 2번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킵니다. 3번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맨손, 미친 거죠. 맨손이 아니고 가죽장갑, 보호장비가 있어야 되죠. 맨손이 아니고 가죽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 4번 이입작업 중 또는 충전 중 화기응급이라는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답은 3번. 21번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 자,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 1번 하중 맞고 2번 브레이크 맞고 3번 커브 맞습니다. 4번 대기압이 아니고 공기압이죠. 공기압. 대기압은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대기압이 아니고 공기압이 마모에 영향을 준다. 답은 4번. 22번 고령자 교통안전의 장애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고령자 나이 드신 분은 기동성이 떨어지죠. 결여 반사동작 둔화됩니다. 그리고 과속 경향 별로 없죠. 나이가 드실수록 과속 경향은 적어집니다. 답 3번. 4번 주의 예측 판단의 부족. 그렇죠. 23번 운전 피로의 진행 과정으로 잘못 설명된 것입니다. 1번 피로의 정도가 지나치면 과로가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집니다. 1번 맞고. 2번 피로 또는 과로 상태에서는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연속운전은 일시적. 자, 우리 일시적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요 급성피로입니다. 일시적으로
급성 피로를 낳는다. 4번 매일 시간상 또는 거리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무리한 운전을 하면 만성 피로를 초래하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4번 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심력.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커브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원심력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속도 줄여야죠. 2번 커브가 예각. 예각은 직각보다 작은 각입니다. 예각. 예자가 예리하다 이 말이거든요.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커집니다. 원심력은 커진다. 2번 답. 3번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이 매우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렇죠? 기울면서 튀어나간다. 맞고 4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합니다. 원심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2번. 25번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 자, 이 방호 울타리 기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 시 반탄력이 커야가 아니고 작아야 됩니다. 튕겨나가는 힘이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한다. 3번 차량 손상이 잦도록 해야 되고 4번 이 횡단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15문항입니다. 1번 제3자 물류. 자, 제3자 물류는 이거는 아웃소싱을 말해요. 아웃소싱. 아웃소싱이 뭐죠? 이거는 외부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의 제3자 물류, 이거는 물류 아웃소싱 단계에 있다. 이거 안 맞고요. 2번 화주기업이 자신의 모든 물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한다. 자, 이걸 민간 위탁 또는 외부 위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민간 위탁 또는 외부 위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그리고 3번 제3자 물류 발전 과정은 자사 물류, 이거 제1자, 그리고 물류 자회사의 제2자, 그리고 제3자 물류. 제3자 물류가 뭐라고요? 아웃소싱. 아웃소싱. 이런 단순한 절차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업이 사내의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서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것. 물류자회사, 이거 보세요. 물류자회사는 제2자입니다. 3자가 아니고 제2자 물류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2번 화주기업 측면에서 제3자 물류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화주기업 측면입니다. 1번 물동량 변동, 물류 경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번 리드타임 단축. 리드타임은 뭐냐면 제품이 주문된 후에 고객에게 도달되기까지 그때 걸리는 시간.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고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요 기반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에 의해서 효율성,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 이거는 물류업체, 이 물류업체 측면입니다. 물류업체 측면의 기대 효과입니다. 따라서 화주기업 측면이 아니고 3번 수요 기반 확대에 따른 경제 효과에 의해서 효율성,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류업체 측면의 기대 효과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공급망 대 공급망 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죠. 화주기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3번 제3자 물류 도입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세계적인 조류. 이 조류란 말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세계적인 흐름으로 제3자 물류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자회사. 아까 봤죠? 아까 1번 문제에서 봤잖아요. 물류자회사는 이거는 제2자 물류입니다. 물류자회사는 제2자 물류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 이거 제3자 물류의 도입 이유 맞고, 그 다음에 자기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에 한계에 부딪혀서 제3자 물류가 도입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제4자 물류. 오늘날의 물류
서비스가 제4자 물류까지 가고 있는데 제4자 물류는 LLP, 리드 로지스틱 프로바이더, 리드 로지스틱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 물류 목표는 고객 서비스에 극대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보다 범위가 넓은 공급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따라서 제4자 물류는 컨설팅 업무를 포함한 겁니다. 컨설팅 업무를 포함한 제3자 물류, 그러니까 제3자 물류에다가 컨설팅 업무를 포함시킨 것을 제4자 물류라고 해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수배송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측면, 이 4가지 측면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서비스 측면, 2번 안전적 측면, 3번 경제적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서비스, 안전, 경제, 사회적 측면이 있고 문화적 측면은 아닙니다. 답은 4번. 6번 다음 중 물류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기존의 물류활동, 물류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존의 물류활동입니다. 7번 대형 트럭, 컨테이너. 대형 트럭, 컨테이너는 좀 대규모 수송이죠. 그러면 또는 공장에서 물류 거점, 공장에서 물류 거점 간 간선. 자, 간선이란 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한자를 잘못 썼네요. 간선. 그러면 이 간선이란 말은 이 간자가 어떤 뼈대나 줄기를 말해요. 그래 따라서 이거는 주요 지역 간의 어떤 장거리, 그래서 간선 운송을 장거리 운송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대형 트럭이나 컨테이너에 물건을 가득 실어서 공장에서 물류 거점 간 간선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답은 1번입니다. 8번 물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물류활동은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 사이, 트레이드 오프. 자, 트레이드 오프란 말은요, 자, 이걸 좀 번역하면 상충관계에 있다 이 말이거든. 상충, 이게 뭐죠? 반비례. 어느 한쪽이 커지는데 다른 쪽은 커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비용을 많이 들였지만 그 서비스 품질도 같이 커집니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물류 서비스 원칙은 3S1L 원칙이라고 해요. 3S1L 원칙. 자, 이걸 구체적으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3S1L 원칙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3번 물류 시스템의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물류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과 서비스, 이거 트레이드 오프라 그랬죠. 상충관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비용을 많이 들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이 아니고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그럼 수학 체감의 법칙이란 말은 비용을 많이 들였지만 서비스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론 3S1L 원칙,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9번 다음 중 운송의 의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마케팅상 물류 시스템 합리화의 요소입니다. 2번 재화의 장소적 또는 공간적 이동이죠. 3번 장소적 효용의 창출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효용의 창출, 이게 뭐죠? 이거는 판매를 의미합니다. 판매나 무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0번 운송 합리화 방안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최단 운송 경로의 개발 및 최적 운송 수단의 선택, 운송 합리화 방안 되죠. 2번 실차율 향상을 위한, 그럼 실차율 향상을 위해서는 공차율을 어떻게 될까요? 최소화해야죠. 최대화가 아니고 최소화입니다. 3번 물류기기의 개선과 정보 시스템의 정비 필요합니다. 4번 적절한 때 적기 운송, 그리고 운송비 부담의 완화가 운송 합리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1번 수배송 관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차량의 회전율 향상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적재율 향상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드타임 단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편도 운송. 자, 우리 편도 운송은 이 운송비가 많이 들겠죠. 편도로만 가니까 따라서 이 편도 운송은 확대가 아니고 축소돼야 됩니다. 답은 4번. 12번 공동 수배송 시스템의 기본 목표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공동 수배송 시스템의 기본 목표는 업계의 표준화와 시스템화 맞고, 두 번째 물류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별화는 안 되겠죠. 왜? 공동으로 수배송을 하게 되면 차별화는 안 돼요. 그죠? 차별화에 한계가 있는 거죠. 답 3번. 그 다음 4번 공동으로 수배송하면 물류비가 절감되겠습니다. 13번 화주가 화물 운송수단을 결정할 때 화물 운송업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의 장점입니다. 화물 운송업체 차량을 이용한다. 전문업체를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1번 공차 회송률이 감소되겠죠. 그렇죠? 회송이란 말은 다시 돌려보낸다 이 말이야. 공차 회송률의 감소가 있습니다. 1번 맞고. 근데 2번 보세요. 유통비 절감. 3번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의 가동 가능. 4번 오지나 격지에도 배송 가능. 이거는요 전부 자사 보유 차량 이용할 때 장점이에요. 자사 보유 차량을 이용하면 유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추적 정보 시스템의 가동이 가능하고 오지나 격지에도 배송이 가능해요. 따라서 13번의 답 1번이고요. 14번 다음 중 물류비의 산정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물류 활동을 계획, 관리, 실적을 평가하죠.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3번 물류비의 크기를 표시해서 사내에서 물류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런데 상품 강에서 차지하는 유통비 파악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5번 공동 수배송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이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공동 수배송 체제 1번 부가가치세 및 책임보험료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공동 수배송 체제를 도입하면 기동성이 향상됩니다. 3번 요금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적재율, 이 적재율은 뭐냐면 실을 수 있는 짐의 분량에 대해서 실은 짐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재율은 감소가 아니고 오히려 적재율은 증가하게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5회 기출문제 푸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